송나영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나영입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행정통합이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어제 경상북도의회에서 찬반 표결을 실시한 결과 찬성 46, 반대 11, 기권 2로 찬성 의결됐습니다. 북부권의 지역구를 둔 의원을 중심으로 11명이 반대표를 던졌지만 대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국회에서 통합특별법안을 발의하고 2월 중에 법률안 공포, 3월부터 시도 통합 절차를 추진해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 1명을 뽑게 된다는 건데요. 속도전도 이런 속도전이 없습니다. 이미 여러 시민단체가 졸속 통합을 경고하며 주민의 결정권을 배제한 채 위로부터 밀어붙이는 방식이라고 비판해왔는데요. 인구 소멸 위기에 몰린 경북 북부권의 우려는 더욱 큽니다. 정치적 셈법에 따라 주민들의 삶이 도구로 쓰이고 있는 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내게 기대 저축은행 당신 곁에 저축은행 기대하던 미래와 만나요.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까맣지 마치 까맣지 마치 까맣지 마치 모두 다 같이 까맣지 마치 까맣지 마치 까맣지 마치 너무 맛있지. 신선하고 맛있는 까맣지 바삭하고 쫀득한 까맣지. 맛있는 치킨은 마치 까맣지 통닭. 미래 에셋 미래 에셋 투자는 미라 에셋 AI 자산대분 디지털 연금 투자는 다 미래 에셋 증권.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월 29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 생활 속 법률 문제를 쉽고 명쾌하게 풀어봅니다. 안형진의 쾌도 난법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문경시 새마을부녀회의 봉사활동 이야기, 잠시 후 문경시 박영신 새마을부녀회장 연결해 들어봅니다. 이어서 진보의 눈으로 바라보는 지역과 전국의 정치 현안, 인미의 그래도 정치 함께합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거든요. 많은 애청 바랍니다. 안형진의 쾌도 난법, 우리 지역과 생활 속 문제를 법적인 관점에서 쉽고 재밌게 풀어봅니다. 안형진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형진 변호사입니다. 네. 요즘 대구 경북 통합 이야기가 정말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지금 속도를 높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죠. 경북도의회에서 이제 이 합병안에 대해서 찬반 표결을 실시했는데 네. 재적 의원 59명 중에 78%인 46명이 찬성표를 던져서 찬성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네. 기권 1명, 반대 11명인데요. 영주 출신인 박성만 의장은 이제 의장이라는 어떤 지위 등등을 고려해서 기권을 했고요. 경북 북부의 의원 10명 및 김천의 의원 1명, 총 11명의 도인이 반대표를 던졌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안동의 김대일, 건강택, 김대진 도인은 3명 모두 반대표를 던졌고요. 그렇습니다. 예천의 도기욱 의원, 영주의 임병하, 봉화의 박창욱, 청송의 신효광, 영양의 윤철남, 영덕의 황재철, 울진의 김재준 의원도 이제 그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네. 특이하게 김천의 이우청 의원도 반대표를 던졌는데요. 김천은 경북 남부죠. 네, 남쪽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등 통합이 좀 경북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 이렇게 해서 예, 했는데 경북 북부 의원 외에는 김천이 있죠.
그 표결 전에 경북 북부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해서 강하게 어필한 의원들의 발언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네. 우선 안동의 김대일 도의원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도민의 동의 없이 이렇게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한다는 건 정말 유감스럽다. 경북 동북권과 농어촌이 어떻게 영향을 받게 되는지 대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분석 제시도 없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좀 강하게 얘기했는데 말로는 균형 발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보면은 대구시 대구 중심으로 정책과 재정이 집중될 우려가 크다라고 강하게 질타하면서 반대 의견을 소신 있게 말했는데요. 경북 북부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잘 반영한 용기 있는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예천의 도격 의원도 강하게 이제 소신 있게 얘기했는데요. 뭐라고 했나요? 군 단위의 시골은 인구 소멸이 점점 가속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북부 지역의 아우성을 부디 외면하지 말아달라. 중앙에서 보면은 대구가 지방이라고 하지만은 우리 경북은 지방의 또 지방이다라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근데 중앙에서 보면 대구가 지방이고 경북은 대구에 비해서 또 지방인데요. 그렇죠. 경북 북부는 경북에 비해서 또 지방입니다. 네. 뭐 그런 점을 지적한 걸로 보이고요. 뭐 충분한 공론화, 주민 동의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한다면 기울어진 운동장은 더 기울어질 것 이렇게 강하게 언급하고 이제 질타성이죠. 네. 반대 의견을 말한 바 있습니다. 또한 경북 북부권을 중심으로 지자체, 지방의회, 시민단체의 반대 여론도 거세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경북 북부 지역 11개 시군의회 의장들이 모인 경북 북부 지역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우려를 표하고 반대 성명을 발표한 바 있고요. 네. 안동시의회는 또 이렇게 이번 통합은 경북 북부권의 존립 기반을 흔들고 국가 균형 발전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라고 하며 현재의 논의는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라고 비판한 바 있고 영주시의회 역시 도민 동의와 충분한 공론화 없이 추진되는 대구 경북 행정통합은 사실상 흡수 통역에 불과하다면서 이제 즉각 졸속 추진 중단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이렇게 반대는 하고 있지만 통합이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현재 흐름을 보면은 네. 구작은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이 지역 국회의원들의 서명을 받아서 내일이죠. 30일에 특별 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이제 예고하고 있고 네. 이번 지방선거 6월에 있는데요. 그 전에 법안 통과를 완료해서 이번 지방선거 때 통합특별시장을 선출을 할 거로 한다. 이렇게 이제 점점 대세적으로 되고 있는 건 그러네요. 사실입니다. 네. 말씀드릴 때 경북 북부의 극렬한 반대 속에서 지금 속도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경북 북부가 특히 눈을 똑바로 뜨고 이제 정신 똑바로 차지 않으면 이 앉아서 고배일 상황이 된 거죠. 우르르 가본데 이러다니 당한다 네. 이설지죠. 근데 몇 가지 우리가 좀 주목해야 그런 면이 있는데요. 어떤 게 있죠? 그 지난 시간과 지지난 이제 방송 시간 때 지역 내 총생산과 지역 내 1인당 총생산 그 수치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2022년에 기준 군위를 포함한 경북 각 시군별 23개 시군이었죠. 네. 그때는 군위가 있었으니까 1인당 GRDP 경우에는 경북 평균이 4,633만 원이고 이제 경북 각 시군으로 보자면 구미가 1인데 7,237만 원. 그리고 마지막에 최하위에 있는 23위 예천은 2,733만 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2022년도 기준 대구의 1인당 GRDP가 얼마냐 하면은 좀 충격적인데요. 네. 2,965만 원입니다. 되게 낮네요. 그렇습니다. 만일 이제 그 대구의 1인당 GRDP를 2022년 경북 23개 시군 중에서 순위를 매긴다면은 네. 22위 영덕군이 2,966만 원입니다. 아하. 23위 예천군이 2,773만 원인데 대구가 2,965만 원이기 때문에 22위인 영덕군보다 못하고 23위인 예천군보다는 좀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즉 이제 우리가 대구가 대도시니까 참 잘 살고 경제력이 막강하다 이런 오해를 하시는데 네. 경제 상황이 그 1인당 GRDP 측면에서 보면 경북 시군 중에 최하위에 위치할 정도로 대도시이지만 지금 경제 상황은 열악하다 이런 점을 네. 수치로 알 수 있는데요. 그럼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은 네. 대구는 인구 집중도가 높은 대도시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력이 지금 매우 바닥을 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경북과 대구가 합쳐지면은 대구가 예산과 정책의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거기로 다 쏠릴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많고 소득은 낮고 경제 상황 안 좋으니까 예산과 정책이 쫙 몰릴 수가 있겠죠. 그렇겠죠. 그러면은 경북 북부의 경우에는 통합 후에 더 예산과 정책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 점은 이제 1인당 GRDP라는 수치상 드러나는 또 예상되는 매우 우려스러운 대목인 건데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죠? 현재 특별시청사 위치를 두고 전부 이렇게 그 논의를 하면서 좀 우유부단 뭐 흐리멍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존에 거 쭉 가자.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경북과 대구 같은 좀 함정이 있습니다. 어떤 함정이요? 대구는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옛 두류정수장 부지에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네. 올해 이제 보도를 보면은 올해 초 작년 말 이제 그런 자료들 보면 설계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 2단계 준비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 국제 설계 공모 당선작을 토대로 오는 10월까지 올해 10월까지 설계를 확정하고 연내 공사 발주가 가능하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구시 측에서요. 네. 근데 이게 통합을 하기 전에 이제 대구시에 자체적으로 그 전제를 한 거죠. 그런데 통합되면 이제 당장 중단을 해야겠죠. 그렇죠. 기존 청사가 산적동, 동인동 다 있다 아닙니까? 네. 그 활용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는 계속 진행을 한다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거든요. 만일 통합이라는 상황 변경에도 불구하고 대구의 예전 독자 존재를 전제로 추진되던 신청사 건립이 계속된다고 한다면은 네. 약 한 4,500억 원에서 5천억으로 예상되는 총 사업 비용이 낭비되는 결과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네. 이게 중요합니다. 안 그래도 사정이 좋지 않은 지방 재정인데 고스란히 혈세와 또는 빚으로 충당이 될 것이니 큰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그 대구 혼자 있을 땐 대구가 하면 대구가 알아서 하는데 합쳐지면 이제 우리 경북이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문제입니다. 아하. 그래서 대구 신청사 건립을 이제 당장 중단시켜야 된다는 점을 꼭 강조드리고 싶고요. 네. 둘째는 행정청사의 경우에는 일정 부분을 분산해서 위치시킬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청사 같은 거 뭐 분산해서 위치시킬 수 있죠. 물론 이제 통합특별시장의 주된 집무실과 주된 청사는 우리 안동을 비롯한 경북 북부에 위치시켜야 하고 만일 1.1회계라도 경북 도청사의 기능 및 인원이 줄어들 경우에 우린 싸워야 하는 건데요. 네. 여기에 더해서 도 단위 각종 기관들이 많습니다. 도경찰청, 도선관위, 도교육청 각종의 공공기관이 있고 금융기관도 있는데 그러한 기관들이 현재 안동 도청 신도시에 있거든요. 네. 그러한 이제 공공기관의 인원과 이런 기능도 사수를 해야 되는 거죠. 아하. 한번 뺏기면 찾아오기 힘듭니다. 어렵죠. 그런데 슬금슬금 빼가려고 하는 흐름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네. 우리가 딱 봐야 된다는 거고요. 셋째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통합 시의회의 위치입니다. 시의회요. 그렇습니다. 뭐 행정관청 같으면 예를 들면 한동의 본부나 이렇게 조금씩 분산은 할 수 있는데 네. 의회를 분산해서 운영하는 게 가능하냐 이거죠. 아,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안동은 3일은 안동, 월화수는 안동사 하고 목금토는 뭐 대구에서 하자 이게 되겠냐 이거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논의 과정에서 의회를 반드시 안동에 두도록 정치권의 움직임을 직시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는 특히나 안동 예천을 지역구로 둔 김형동 의원, 안동의 금기창 시장, 예천 김학동 군수의 정치력에 좌우될 것인데요. 네. 그 시위도 하고 항의 방문도 하고 이제 그래야 되고 우리가 도청 유치할 때 정말 많이 싸웠거든요. 막 그랬죠. 그때처럼 국회의원, 시장, 군수, 시도의원과 함께 싸우고 소리를 질러야 될 때가 되었는데요. 네. 그 지금 전남, 광주 그리고 대전, 충청 그리고 좀 최근에 어제 들어선 또 부산하고 경남도 경남. 통합한다고 되지 네.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전, 충청하고 전남, 광주는 법안들이 좀 빨리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죠. 그런데 보면은 재밌는 것은 시의회나 그 통합시청사를 어디에 둔다 이런 규정은 없어요? 없거나 아니면 그대로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아하. 있습니다. 굉장히 불씨를 남겨두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점이 있고 우리 경북도 지금 안을 제안하려고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한 언급이 없을 겁니다. 추상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경북 네. 북부를 배려해야 된다. 아하. 우선적으로 한다. 이런 지난 30년간 들어왔던 그런 추상적인 문구들이 분명히 법안에 들어갈 것이고 정치권에서는 우리 경북 북부권에 대해서 충분한 배려를 한다는 조항이 법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린 안전하다고 말할 테지만 안전하지가 않다는 거죠. 아하. 딱 우리가 이제 항의를 하고 해야 되는 것은 도청사 그리고 의회는 안동에 둔다라고 명시를 하도록 법안에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속도전으로 하다 보니까 내일 하는데 오늘 안에 의회 넣으라고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도의회나 도청사의 위치는
흐지부지되고 이후에는 정치적인 힘이 많은 또 인구의 집중이 많은 대구 중심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네. 우리는 정말 이 안동댐을 두고 많은 희생을 당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정말 싸워야 되는데 지금 걱정입니다. 우리가 이래 또 뺏기나 싶고 어제도 이 경북 도의회에서 이래 통과를 시켜줘 버렸어요. 그러니까요. 물론 우리 북부 지역에 많은 의원들이 소신 있게 표결을 했지만 이렇게 자꾸 속도전으로 흘러가고 있어서 매우 우려가 크고요. 이제 상황이 정말 급변하고 있습니다. 어긋하가 당한단 말이 있는데 우리 북부 주민들은 지금 정말로 눈을 크게 뜨고 네. 싸워야 될 텐데 싸울 순간도 없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향후에도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라도 실제로 어떻게 이제 행정 기능을 분산하고 각 안동, 대구 뭐 이렇게 포항되겠죠. 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도의회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그때 도청 유치할 때처럼 또 힘겨운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 네. 안 그러면 우리 또 이래 어려워지거든요. 저는 지금 마음이 좀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이 들고 함께 싸워야 된다는 점을 이 방송을 통해서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대구 경북 행정 통합을 앞두고 우려되는 지점들 이모저모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형진 변호사와 함께했고요.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MBC 라디오 지역과 함께 성장해갈 인재를 키웁니다. 지역교육 혁신을 주도하는 안동과학대학교. 새로운 도전을 위한 성인학습자 평생 직업교육. 해외 우수인재 지역정착을 위한 명품 교육과정 혁신. 대학이 지역의 미래다. 혁신을 주도하는 안동과학대학교. 아, 땡긴다 땡겨. 매콤 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호텔 영주 온천랜드. 2월 한 달간 통 크게 쏩니다. LG 패스트샵 안동 본점 세단장 그랜드 오픈. 다양한 할인 혜택과 사은품을 푸짐하게. 2월 1일부터 28일까지 목동 대구은행 건너편 LG 패스트샵 안동 본점 세단장 그랜드 오픈. 편하게 방문해주세요. 누려라 상주 최초 자이른의 자부심을. 기대하라. 최고 29층 스카이 커뮤니티로 더 특별한 일상을. 경험하라 773세대 대단지의 스케일을. 자이른해가 들어오면 상주와 문경이 달라집니다. 상주 자이른해. 1670-0394 자이SND. 안녕하세요. 셰프 박은영입니다. 우리 동네엔 점수로 평가할 수 없는 곳들이 있습니다. 어휴, 오랜만에 왔네. 늘 따뜻한 미소로 반겨주고 주문하신 커피 나왔습니다. 언제 가도 마음이 편안하고 역시 이 목도리가 어울릴 줄 알았어요. 나의 취향까지 잘 알고 있는 골목마다 특별한 정이 가득한 우리 동네 이웃상권. 이걸 누가 평가하겠어요? 올겨울엔 우리 동네 이웃상권에서 따뜻함을 만나보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100.1 MBC 라디오 6시 24분 5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입니다. 문경시 새마을부녀회가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 귀감이 되고 있는데요. 올해도 여러 봉사활동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문경시 새마을부녀회 박영신 회장 연결해 이야기 들어봅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문경시 새마을부녀회에서 회장을 맡고 있는 박영신이라고 합니다. 이런 멋진 인터뷰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먼저 축하드릴 일이 있다고요. 지난 연말에
2025 문경시 새마을 지도자 대회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으셨는데 소감 한마디 들어볼까요? 감사합니다. 대통령 표창이라는 큰 상을 받게 되어 영광스러우면서도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네. 그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역과 이웃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주신 모든 새마을 지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지금까지 노력을 돌아보고 앞으로도 새마을 정신을 바탕으로 문경의 발전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 더 낮은 자세로 성실히 봉사해 나가겠습니다. 네, 지금 문경시의 새마을 부녀회가 지역 곳곳에서 어머니 같은 손길로 봉사를 실천하고 계신데요. 현재 네. 문경시 14개 읍면동에서 얼마나 많은 회원분이 어떤 마음으로 활동하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우리 현재 문경시는 14개 읍면동이고 활동하고 계신 새마을 부녀회 회원수는 예전보다 많이 줄은 상황입니다. 회원들의 고령화되고 고령화가 진행돼 있잖아요. 네. 예전처럼 많은 인원이 함께하기는 쉽지 않은 여건이에요. 그렇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활동하고 계신 분들의 오랜 경험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지역을 위해 묵묵히 역할을 이어가고 있지요. 부녀 회원님들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늘 현장을 지키고 계십니다. 네. 네. 그래요. 행사야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네. 설마다 맞춰 잘 하고 있고요. 이웃이 잘 지내야, 나도 마음이 놓인다는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가장 큰, 그 어머니 같은 마음이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비록 예전보다는, 회원수는 줄었지만, 그 정성과 책임감은 오히려 더 깊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올해부터 정말 의미 있는 결정을 하셨더라고요. 매월 셋째 주 금요일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급식 봉사를 정기적으로 한다고 들었는데요. 이게 정기 봉사로 못 박은 이유가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일회성 봉사는 순간에 도움은 될 수 있지만 누군가의 삶을 꾸준히 바꾸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봉사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것에 맞춰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정기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뜻을 모아 올해부터 첫째 주, 셋째 주 금요일 정기 봉사를 날로 정하고 장애인 복지관 급식 봉사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어요. 가끔의 관심이 아니라 지속적인 약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 약속을 실천하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16일에 올해 첫 급식 봉사가 진행됐던데요. 현장에서 만난 이웃들 반응은 어떻던가요? 네, 현장에서 만난 이웃분들 반응은 무엇보다도 따뜻하고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정성껏 준비해줘서 고맙다, 잘 먹었다, 맛있다 이런 말씀에 우리 부녀 회원님들은 큰 보람을 느꼈고요. 조리부터 배식, 뒷정리까지 한 분 한 분의 손길이 마음에 담았는데요. 그 정성스럽게 전해진 것 같아 첫 급식 봉사였지만은 현장 분위기는 훈훈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 있다면 몇 가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원래도 저희 문경시 새마을 부녀회는 지역과 함께하는 나눔 봉사를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이 헌옷모기 경진대회입니다. 이 사업은 1년 동안 각 읍면동에서 헌옷을 모아서 판매해가지고 그 수익을 다시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 활동비로 활용하는 순환형 나눔 봉사 활동입니다. 바로 이 사업은 다음 달 2월 6일에 진행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늘 말없이 힘을 보태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 행사 때마다 뭔가 하면은 해마다 그 헌옷 모기 행사할 때 그 장소를 제공해 주시는
명진연탄과 세제 환경에서 점심 식사 장소를 지원해 주시고 꾸준히 함께 오랜 세월을 해주십니다. 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사장님께. 그리고 그 덕분에 행사가 더 따뜻하게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원래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사업은요, 찾아가는 희망, 새마을 희망 옷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뭔가 하면은, 헌옷목에서 나오는 헌옷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헌옷 상태가 이제 좋은 게 많아요. 좋은 의류를 선별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사업으로 생활에 꼭 필요한 옷을 현장으로 찾아가 나누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헌옷 모으기 경진대회 그리고 찾아가는 새마을 희망 옷장을 추진하는데요. 새롭게 네. 시작하는 사업 잘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분녀 회장님께서 새마을 일을 오래 해오셨는데 뭐 가장 보람을 느꼈던 순간이나 좀 어려움을 느꼈던 순간이 있다면 들어볼까요? 그래요. 항상 보람은 느끼는데 네. 가장 보람을 느꼈던 순간은 저희의 작은 정성이 지역 어른들과 이웃들께 실제로 도움이 되었다는 말을 남으로부터 들을 때입니다. 그런 것은 1년 행사로 말하면 다 말씀드릴 수도 없지만 네. 어버이날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거나 여름에 더울 때 삼계탕 나눔을 했을 때, 김장을 해서 김장 나눴을 때, 뭐 고맙다, 덕분에 힘난다 그런 한마디가 큰 힘이 되었고요. 네. 그럴 때마다 새마을의 일을 계속 해야겠다는 사명감을 느끼게 됩니다. 반면에 또 어려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어려운 점은 현재로서 회원들 모두가 봉사에 대한 마음은 크지만 각자의 생업과 가정이 있다 보니까요. 참여 조율한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네. 그럼에도 서로 배려하고 힘을 모아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이런 과정을 통해 오히려 분녀 회원님들 간의 단합과 책임감, 더 단단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네. 같이 고생하시는 분녀 회원들 그리고 방송 듣고 계신 문경 시민들께 한 말씀 전해주실까요? 예. 먼저 늘 현장에서 가장 먼저 움직여주시는 새마을 분녀회원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모여 문경 곳곳에 희망을 키워가고 있지요. 네. 그리고 방송을 듣고 계신 문경 시민 여러분, 2026년 새해에는 서로를 한 번 더 살피고 작은 나눔으로 큰 변화를 만들어가는 따뜻한 문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마을해도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이웃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로서 희망과 온기가 이어지는 한 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회장님도 곳곳에 온기 가득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문경시 새마을 분녀회 박영신 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임미의 그래도 정치, 진보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전국적인 정치 현안 짚어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임미애입니다. 어제였죠. 김건희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는데요. 특검이 15년 구형했는데 법원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좀 깜짝 놀랐어요. 네. 네. 이게,
재판부가 통일교 금품수수만 유죄로 인정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징역 1년 8개월 선고했고 추징금 1,000만 원이 조금 넘는 네. 실제로 구형이 15년이었고 벌금이 20억 추징금이 한 9억 4,800만 원이니까 이거에 비하면 너무나 이 선고량이 적어가지고 사실 좀 깜짝 놀랐는데요. 네. 전 주가 조작, 금품 수수, 국정농단 이런 여러 가지 의혹으로 대한민국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사건에 대한 선고가 1년 8개월밖에 안 나왔다는 게 놀라울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재판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1심 판결 선고하기 전에 네. 법의 적용에는 그 적용을 받는 사람이 권력자든 권력을 잃은 자이든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한다. 무죄 추정 원칙이나 불분명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과 같은 법의 일반 원칙도 피고인이 권력자라 해서 또는 권력을 잃은 자라고 해서 다르게 나누어 적용될 수 없다. 그것이 공정한 재판의 전제다.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저는 이것에 동의하지 않아요. 네. 오히려 권력자의 범죄는 더 중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최고 권력자 위치에 있었던 배우자인데 그 그렇죠. 배우자가 대통령 당선되기 이전부터 저질렀던 범죄에 대해서까지 어쨌든 남편이 검찰청장이었던 직위를 이용해서 범행에 가담했던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에 이렇게 마치 피해자의 이익 중심으로라는 말로 이 판결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오히려 이렇게 보면 이진관 재판관이 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위로부터의 계엄이 얼마나 더 위험하고 중대한 범죄인지에 대해서 선고했던 것과 비교한다면 저는 이거는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다. 그리고 이거는 법의 정신을 훼손하는 판결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하나하나씩 좀 뜯어서 살펴볼게요. 일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무죄가 선고됐는데요. 김건희 씨가 전주로서 역할을 한 거 아닌가요? 저희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2010년 10월부터 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해서 8억 1,000만 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라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내린 건데요. 네. 이 재판부의 판단에 보면 김건희 씨가 시세 조정을 했다는 그 인식을 했다는 근거는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시세 조정을 인식하고는 있었지만 주가 조작 세력과 함께 공동 정범으로 범행을 실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네. 저는 이게 말이 좀 앞뒤가 안 맞나요? 주가 조작을 그러니까 시세 조정을 인식하고 있었는데 같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라는 말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말은 이거는 시세 조정을 인식하면서 이득을 취한 게 범행을 저지른 거 아닌가요? 네. 이로 인해서 일반 투자자들은 손해를 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이거는 공동 전범인 거죠. 근데 이거를 가지고 시세 조정은 알고 있었지만 범행을 같이 저지르지 않았다. 그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리고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는 것도 무죄가 선고됐는데요. 사실 김영선 해줘라라는 녹취 파일까지 공개가 됐는데 어떻게 무죄가 나온 걸까요? 재판부가 명태균이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네. 윤석열 부부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한테 그냥 뿌린 거고 이걸 윤석열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고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치면 윤석열이 김영선이 해줘라, 김건희가 당선인한테 밀라고 했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발언에 대해서 재판부가 만약에 김영선에 대한 공천을 확언했다면 여러 사람한테 명태균이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김영선 공천을 부탁할 리가 없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이것도 재판부가 논리적인 이게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거 아닌가 싶어요. 만약에 이런 논리대로라면 여론조사 기관이
여론조사를 해서 특정 캠프에 공짜로 여론조사 결과 갖다 주고 그 네. 대가로 공천을 요구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선거 과정에서 여론조사 조작과 그리고 그로 인한 공천에 대한 압박, 압력 이런 게 모두 무죄가 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죠. 다음에 이런 범죄가 또다시 벌어진다면 네. 오인성 재판부는 뭐라고 답변할 수 있을까요? 법상식에 맞지 않았고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요. 그리고 어제 권성동 의원에 대한 선고도 있었는데요. 징역 2년이 선고됐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이거는 김건희 씨가 통일교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그거는 인정을 해서 1년 8개월 선고받았잖아요. 네. 그런데 권성동은 그러니까 김건희 씨는 징역 15년을 구형을 받은 거고 네. 권성동은 징역 4년을 구형받았는데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고 징역 2년 그리고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거예요. 네. 이 두 사건만 비교해봐도 김건희 씨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다. 오히려 권력의 눈치를 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권성동 의원에 대한 선고는 종교와 정치권이 유착되어서 벌어진 범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유죄를 인정했다는 측면으로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날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도 1심 선고가 내려졌고 네.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이걸로 해서 징역 1년 2개월 선고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종교단체와 정치권 사이에 부적절한 유착 사례가 계속 언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천지 연관 의혹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참에 정치권과 종교단체 간의 유착 구조 전반을 종합특검으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그나저나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조국혁신당의 합당을 제안했는데요. 지금 당 내부 분위기 어떤가요? 별로 안 좋습니다. 네. 이게 이해찬 전 총리님의 순직 소식으로 네. 지금은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지만 합당과 관련돼서는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 상태고요. 네. 원래 합당은 선거 앞두고 합당이 논의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본다면 작년 12월 정도에 합당 이야기가 내부적으로 좀 논의가 되고 의견을 수렴하고 네. 이런 과정을 거쳤어야 되는데 그래서 1월 달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대중적으로 논의가 되고 당원들도 전체 이야기가 되고 네. 이런 게 일반적인데 이번에는 시기적으로 보면 다소 늦은 감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너무 갑작스러운 제안으로 여겨지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합당이 될까요? 되는 거는 아마 당원 투표를 하게 될 텐데요. 네. 지금의 지지 정도로 본다면 합당 문제가 당원 투표까지 간다면 저는 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이게 그 과정까지 가기가 지금은 그렇게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 워낙 네. 당내에 최고위원들의 반발도 있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홍익표 정무수석이 원래 이재명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었다, 양당 합당이 이렇게 네. 얘기를 하긴 했지만 통합에 원론적으로 찬성한다 하더라도 지금 시기와 절차에 대한 우려가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합당까지 가기에 갈 길이 조금 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이 합당과 관련해서 민주당 최고위원 3명이 공개 기자회견까지 열었고 초선의원 상당수도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국민의힘으로 넘어가 볼게요. 국민의힘이 공천 헌금 통일교 특검을 요구하면서 국회 본관 앞에서 천막 농성 중인데요. 사실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중단했기 때문에 이게 끝난 줄 알았는데 지금 또다시 쌍특검 관철 촉구를 하는 농성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보고 네. 계신가요? 갑자기 너무 뜬금없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한 게 1월 15일부터 22일까지잖아요. 그렇죠.
예, 만약에 그 단식을 중단하고 농성을 하려면 이어서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단식을 풀면서 지금 이제 건강상의 여러 가지 이유로 단식을 풀지만 이 싸움은 당이 이어받겠다. 그러면서 천막농상 들어가겠다. 이렇게 보통 진행을 하는데 네. 22일 날 끝나고 한참 지난 뒤에 27일부터 천막농성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공백 기간이 있는 건 대표의 목숨을 걸었다고 얘기하는 단식도 별로 대중적인 관심을 받지 못하고 어떤 성과도 얻지 못했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지금 당 상황이 너무 안 좋잖아요. 네, 그렇죠.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뭐 이런 문제 때문에. 네. 그래서 급조된 농성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내부 갈등이 아주 극대화되어 있는 지금 시점에서 이 당내 갈등을 외부로 시선을 돌리고 강성 지지층 결집을 좀 도모하려고 하는 내부의 정치 쇼가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 네. 저도 그럴 여지도 좀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은 좀 합니다. 이 쌍특검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신천지도 같이 포함해서 하자 이런 여전히 같은 입장인 거죠? 예, 맞습니다. 굳이 종교와 정치의 유착관계에 대해서 특검을 하는데 통일교만 하고 신천지는 안 돼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함께 그렇죠. 하는 게 맞지요. 네. 거기다가 최근에 신천지하고 보수정당의 유착관계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2002년도에 그 이해창 한나라당 후보 선대위에서 있었던 일. 네. 그래서 뭐 17대 대선에서도 신도 만여 명을 당원으로 가입시키려고 했다는 문건도 나왔고, 그 다음에 코로나19 때 신천지와 보수정당의 유착이 이때 본격적으로 맺어진 게 아닌가라는 뭐 여러 증언들도 있고 네. 또 그러다 보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그 감염 확산 중심지로 지목된 신천지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계속 발려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면에서 신천지가 대선 경선에도 영향을 미쳤고 국민의힘 활동에도 여러 방면으로 영향을 미쳤는데 굳이 그러면 신천지 특검을 안 하겠다고 하는 이유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하려면 같이 해야지요. 네. 그리고 이 쌍특검과 관련해서 개혁신당도 원래 공조하기로 했는데 한동훈 전 대표 문제로 좀 발을 빼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한 전 대표가 결국 제명에 확정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얼마 전에 국민의힘이 개혁신당하고 공조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네. 이 공조를 통해서 외연이 확장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종료할 때 사실은 공조를 약속했던 개혁신당하고 어떤 이 논의도 없이 갑작스럽게 중단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이 뭐라 그랬냐면, 함께 앰뷸런스 타고 청와대 앞에서 단식 투쟁을 하기로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그냥 단식이 박근혜 엔딩으로 끝난 거다. 네. 공조라고 하면 엔딩에 대해서는 서로 공유가 돼야 하는데 우리가 무슨 박근혜 대통령 레드카펫 깔아주려고 공조하자고 한 건 아니지 않느냐 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그런 걸로 봐서 저는 이제 공조는 물 건너간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또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이 확정이 되면서 공조하기가 더 어려워진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해찬 전 국무총리 얘기를 해볼게요. 별세를 하셨고 사회장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오는 토요일까지인데 이재명 대통령과도 정말 인연이 깊었다고 하죠. 예,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멘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3수생이거든요. 네. 예, 우리는 지난번에 한번 떨어지고 이번에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19대 대선 당시에 대통령이 당시에 이제 당내 경선에서 떨어졌어요. 그때 네. 문재인 후보가 되었을 때. 그랬죠. 그때도
우리 이해찬 전 총리께서 당의 중요한 자산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공개적으로 지지를 보낸 적이 있고요. 그 전에 거슬러 올라가면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을 하던 2010년대 초반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가지 정책 방향 그리고 추진력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높게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 당시에는 선대위 상임고문을 맡으셨거든요. 그래서 네.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신적인 지주와 마찬가지인데 이런 분이 돌아가셨으니 매우 상심이 큰 거죠. 그렇겠네요. 이번 주 토요일까지 사회장 치러지고 있다는 소식까지 함께 전해드립니다. 한 주간의 굵직한 시사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그래도 정치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